시기 또 하나의 특징은 지방경제 활성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라는 것인데요. 김정은 시기 북한의 지방경제 발전 정책은 이 지방 분권화와 함께 제도적인 정비를 추진해 나가고 있다라는 것이 특징입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경제개발구법 같은 것들도 제정이 됐고, 특히나 2021년에는 시군발전법이 제정되면서 이 지방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고민들을 법제도 안에도 녹여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것들을 살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은 이 기존 김일성, 김정일 시기의 정책 기조를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각 시군을 중심으로 지역의 특색에 맞는 자립적이고 다각적인 지방경제 체계를 갖추어 나가도록 주문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나 우리 남측의 철원군과 인접해 있는 북한의 강원도 김화군에 2022년 6월에 식료품 공장이랑 옷공장, 종이공장과 같은 지방공업 공장을 준공을 했습니다. 아래 중봉식 사진을 넣어놨는데요. 이 모습을 보고 김정은이 굉장히 흡족해하면서 이러한 사례들을 전국에 확산시킬 필요가 있다라는 이제 고민들을 하게 됩니다. 그 결과 북한은 이제 다양한 지방경제 활성화 정책들을 내놓게 되는데요. 이러한 지방경제 활성화 정책은 아까 잠깐 설명드린 SDGs 가운데 목표 10번에서 북한이 국가 주체로서 인민대중의 권리 및 역할을 보장하는 내용과 관련해서 산업, 농업, 공공보건과 교육, 인프라 부분에서 도농 격차가 존재하고 있다라고 인정을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도농 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그리고 인민 생활 수준을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라고 VNR 안에 적고 있는데요. 이런 도농 격차 감소를 위해서 국가는 농촌 지원을 강화해 나갈 것이고, 또 도시와 공장의 이 기업소의 근로자들은 농촌의 협동농장이나 작업반들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에너지 공급을 보장하고 이 환경자재 연료 공급을 개선하고 농업 생산 증대를 통해서 농촌 인구의 생활 수준과 농촌 경제의 이 물질 기술적인 기초를 개선해 나가는 실효성 있는 프로젝트를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를 했는데요. 북한이 직접 제출한 자료들을 좀 살펴보면 실제로 안전한 식수를 사용하는 인구가 도시와 농촌 간의 격차가 굉장히 큰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죠. 도시가 71.3%라면 농촌은 44.5%에 불과하고요. 또 안전하게 관리되는 위생시설을 이용하는 인구 역시 도시가 70.8%라면 농촌은 11.4%에 불과한 것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북한 역시 이러한 심각한 도농 격차의 문제점을 인식을 하고 있고, 이를 개선해야 할 필요성을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적인 고민들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김정은 시기 작년부터 굉장히 전략적으로 북한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 이 지방발전 20+10 정책입니다. 북한에서는 20승10 정책이라고 읽는데요. 이 지방발전 20승10 정책을 좀 살펴보면 각 지역 차원에서 자력갱생을 도모하고자 이 지방발전 20승10 정책을 추진한다라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은 작년부터 향후 10년 동안 매년 20개군의 현대적인 지방공업 공장을 건설해서 인민들의 물질 생활 수준을 개선해 나가겠다라는 목표를 수립했는데요. 북한 전체 시군이 약 200여 개이기 때문에 10년 동안 20개군이면 결국 북한 전역 시군의 이 물질 생활 수준 향상을 위해서 고민하겠다라는 이야기로 읽어볼 수가 있고요. 평균 도시화율 한 40% 정도의 중규모, 중간규모 정도의 지역들이 1차년도 사업 지역으로 선정이 됐고, 2차년도 사업지역 역시 1차년도와 유사하게 이런 중급 규모의 지역들이 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2차년도에 선정된 지역들은 주로 이 남북 접경 지역에 지정된 지역들도 있어서 이런 지역들은 좀 관심을 집중해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작년 8월에 김정은은 이 지방공업공장 건설과 함께 보건시설과 과학기술 보급 거점, 그리고 양곡관리시설 건설을 함께 할 것을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 지방발전 20+10 정책이 주로 지방의 경공업 공장 건설 중심의 정책이었다면 점차 그 내용이 확장되면서 보건, 과학기술, 양곡관리시설까지 북한 민생 전반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그 사업의 내용들이 좀 확장되어 나가고 있는 추세라는 것이 굉장히 특징적입니다. 그래서 이 포스터에서 보시는 것처럼 지방이 변화하는 새로운 시대를
를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 이러한 지방발전 20승10 정책을 굉장히 전략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이를 위해서 부족한 노력은 군부대에서 노력 동원을 지원한다든지 다양한 정책들을 공격적으로 펼쳐나가고 있는 것들을 살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이렇게 지방발전 정책에 주력하고 있다면 우리가 남북 간의 지역 협력을 위해서는 어떤 고민들을 할 수 있을까를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우리의 식량 안보 차원에서, 한반도 전체의 식량 안보 차원에서 접근이 가능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기후변화로 인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섭취하는 주요 농산물들의 재배 적지가 북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과거에 이제 아래 지역에서 남쪽 지역에서 재배되던 과일들이 점점 북상을 하고 있고요. 이런 지구 온난화가 지속이 되면 결국에는 우리가 가장 많이 먹는 배추와 같은 우리 김치의 주 재료가 되는 주요 식자재들도 점점 재배 적지가 북상해서 우리가 결국 이 배추조차도 수입해서 먹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 여건이 되는 것이죠. 이런 상황을 고려한다면 이런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가 북한과 함께 협력할 수 있는 사업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지를 한번 검토를 해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남북 접경 지역인 이 강원도와 경기도를 중심으로 한반도에 적합한 우량 품종을 남북이 함께 개발해보고 이에 대한 공동 연구를 해본다든지, 아니면 농업 협력을 위한 특구를 조성하는 것들도 한번 검토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어종 역시 마찬가지죠. 과거에는 흔하게 먹을 수 있던 한랭성 어종들, 꽁치, 고등어, 이런 한류성 어종들이 점차 감소하면서 아열대 어종들이 비율이 높아지고 있어서 우리가 과거에 흔하게 먹던 명태, 이런 것들을 먹기 점점 어려운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과거에 실제로 강원도에서는 연어를 강원도에서 방류를 해서, 연어는 이제 국경 휴전선 없이 남북을 오갈 수가 있으니까 그쪽에서 방류를 해서 우리가 함께 이 식량 안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를 고민해 본 경험이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주로 즐겨 먹는 주요 어종에 대해서는 북측과 함께 인공 종묘를 생산한다든지 이 방류 사업을 어떻게 할 수 있을지를 함께 고민해서 한반도 전체 차원에서의 농업 생산성이나 이 식량 안보를 확보하기 위한 고민을 남북이 함께 해보는 것도 바람직한 접근이 아닐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주요 기관들이 연구한 결과들을 좀 살펴보면, 이 남북 경제가 통합이 되면 세계 경제 수준이 5위에서 8위까지도 높아질 수 있다라는 연구 결과들이 다수 나온 적이 있는데요. 이런 연구 결과들은 주로 남북 통합의 효과를 이제 한국 경제가 다시 도약할 수 있는 최대의 원동력이라고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측의 노동력이나 이런 자원들을 활용해서 북한을 제2의 내수 시장으로 키울 필요가 있겠다라는 접근인데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선진국들은 내수 8천만 정도의 시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내수 시장이 원활하게 돌아가면서 국가가 성장할 수 있는 동력을 확보하게 되는 것이고요. 독일 역시 남북이 통합하면서 이런 내수 시장이 형성되면서 더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들을 마련해 나갈 수 있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남북 경제 통합을 위해서 이런 편익들을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연구들이 다수 진행이 됐고요. 그리고 지금은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물리 시스템은 해상이나 항공 시스템밖에 없는데, 남북의 육상이 연결이 되면 이 육상과 해양을 모두 연동하는 유라시아 경제권 형성을 통해서 남북 경제가 결국은 세계 5위까지도 도약할 수 있겠다라는 연구 결과들이 진행이 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북 경제가 통합이 되면 인프라부터 시작해서 생산재, 중간재, 그리고 소비재, 서비스까지 모든 산업 분야에서의 수요가 증가하면서 우리 다양한 산업에서 상대적으로 좀 정체되어 있는 산업을 포함한 모든 산업 분야에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해 나갈 수 있다라는 연구 결과들도 진행이 된 바가 있고요. 그래서 남북만이 경제가 통합이 된다면 이것만으로도 안정적인 성장세는 나타날 수 있겠지만, 동북아 지역과 다 함께 경제적인 공동체를 형성해 나간다면 우리의 영향력이 더욱 커져서 한반도 단일의 경제권의 효과뿐만 아니라 북한의 접경 지역, 북중 북러 간의 접경 지역을 개발하고 유라시아 지역까지 SOC를 연결하면서 전체적인 유라시아 경제권을 형성하게 된다면 남북 간 경제 통합의 효과는 시너지가 극대화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연구들도 진행이 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반도 단일 경제보다는 유라시아 전체 경제권으로 확산됐을 때 통일한국의 경제적 효과는 더 커질 수 있다라는 연구 결과를 소개해 드렸고요. 그렇다면 우리는 북한의 이런 경제 상황, 그리고 이런 SDGs라는 국제 경제 환경의 변화 여건, 이런 것들을 고려할 때 지금 할 수 있는 게 어떤 것들이 있을까를 고민해 보면 사실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더구나 이 남북이 두 국가 관계, 북한이 두 국가론을 주장하면서 남북 간의 이 교류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서 우리 개개인이 할 수 있는 것들이 어떤 것이 있을까를 고민해 보면 좀 굉장히 답답한 지점인데요. 그러면 우리가 통일 전에 먼저 할 수 있는 것들이 어떤 것이 있을까를 잠깐 생각을 해본다면, 먼저 우리 사회 안에서의 이런 극심한 이념 갈등이나 남남 갈등, 우리 사회 안에서의 갈등들을 해소하기 위한 고민들, 그래서 통일 이전에 우리 안에서의 사회 통합들을 먼저 좀 고민을 해보고 서로 다름이나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면서 대화를 통해서 이런 갈등들을 줄여나가는 것이 결국은 남북 통일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고요. 또 우리가 먼저 온 통일이라고 하죠. 북한 이탈 주민들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식을 좀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이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에서 조사한 결과를 보면 북한 이탈 주민에 대한 친근감 인식도 조사가 점점점 친근하게 느껴진다라는 인식이 그렇게 높지 않고 친근하게 느껴지지 않는다라는 인식은 오히려 좀 높게 나타나고 있는 추세로 나타났고요. 특히나 북한 이탈 주민을 얼마나 가깝게 느끼느냐에 대해서 질문한 내용들을 읽어보면 동남아시아인이나 일본인보다도 더 친근감이 낮은 수준으로 나타난 것들을 좀 보실 수가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좀 고려해 본다면 우리가 먼저 온 통일이라고 하는 우리 주변에 있는 북한 이탈 주민들에 대한 우리의 인식부터 먼저 개선해 나가고, 또 아까 살펴보신 것처럼 이 남남 갈등이나 사회 통합에 대한 고민을 먼저 해나가는 것이 우리가 지금 현재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고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남북하나재단에서 조사한 내용들을 좀 살펴보면 지난 1년 동안 차별이나 무시를 당한 경험이 있냐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경험이 있다라고 응답한 분들이 그러면 왜 차별이나 무시를 당했는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 말투나 생활 방식이나 태도와 같은 문화적인 소통 방식이 달라서 이런 차별이나 무시를 당한 경험이 있다라는 응답들을 해왔거든요.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본다면 우리가 먼저 온 통일이라고 하는 이런 북한 이탈 주민들이 이러한 차별이나 무시를 당하는 경험들이 늘어나지 않도록, 더 이상 이런 경험들을 굳이 경험하시지 않도록 우리가 이런 좀 열린 마음으로 소통을 하는 것이 무엇보다 좀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우리가 지금 먼저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고민을 먼저 하고, 그리고 북한 상황, 그리고 국제사회의 정세 변화, 이런 것들에 대한 종합적인 인식에 근거해서 우리가 통일이 나에게 어떤 도움이 될 수 있을지, 그리고 그 도움이 결국은 우리 사회 전체, 그리고 한반도 전체의 이익으로 어떻게 확산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다양한 고민을 해보시면 오늘 이 시간이 의미 있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